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3명이 발생해서 이제 총 18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5월 31일 민관합동대책반은 정부와 의료계를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란 호소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일정 기간 동안의 행동에 의해서 축적되고 그래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고, 또 이 얘기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만큼 국민들의 방역당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로 지난 29일이었었죠. 개미 한 마리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자세로 하나하나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불과 이틀 동안 메르스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행동보다는 앞섰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부를 믿어달라는 말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과학에서는 흔히 사회자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회자본이라는 용어의 핵심에는 바로 신뢰가 있는데요. 신뢰를 스스로 파괴하면서 시민사회 유지에 가장 필요한 사회자본을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우습게도 지금 정부와 방역당국이 하는 꼴이라는 생각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하는 말만 난무하는 지금의 상황, 우리 모두를 한숨 짓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의 촌철살인 헤드라인 함께 들어보시죠. 정부가 처음 메르스 환자를 확진하는데 하루의 반 시간을 허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앙일보 분석인데요. 당시 병원 측이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보건당국에 보고를 했지만 환자가 다녀온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사드 레이더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에 중국에서 미국 본토를 목표로 발사되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3,000km 이상까지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가 정부 시행령의 수정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거슬리는 시행령 다 손본다는 야당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그동안 정부 시행령에 문제가 많았다면서 대대적인 시행령 손보기를 예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오늘 우선적으로 손볼 정부 시행령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0일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만났는데요.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니카타니켄 일본 방위상은요, 이 정치인 특유의 넉살을 부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민국 국방장관은 정색을 하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바둑에서 구단이면 입신의 경지라고 하는데 구선 의원이시니까 한일 관계가 잘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의 대충의 헤드라인을 오늘 처음 저도 이걸 해봤는데 네. 어떠세요? 좋아요? 저는 힘듭니다. 힘들죠? 예, 저도 네. 힘들어 보입니다. 예, 자, 첫 번째 메르스 환자 3명이 추가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이 아직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 16일 첫 환자 발생 이후에 벌써 18명이라고 하니까 이 정말 보건당국의 책임론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개미 한 마리도 지나치지 않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이렇게 지나치게 오버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특히 장관은. 예, 네, 장관은 그렇죠. 이 개미 얘기가 여기 왜 나옵니까? 이러니까 자꾸 국민들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볼 예. 필요가 있어요. 발언에 대해서 좀 주의를 그렇죠. 예, 요해야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골드타임 놓쳤다 그래가지고 사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네. 이 본인들은 뭐 계속 믿어달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오늘 그 당장 중앙일보 보도가 이제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첫 환자가 발생한 게 지난 16일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당시 60대 첫 환자는 병원을 3군데를 돌다가 지난 17일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고열이나 기침과 같은 메르스 증세를 보이는 데다가 발해인을 방문한 사실을 알아내서 그 다음 날인 18일 오전에 질병관리본부에 감염 여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본부는요. 발해있는 메르스 발생국이 아니니까 다른 12가지 이 호흡기 질환 검사를 먼저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자 다음 날인 19일 오후 8시쯤에 질병관리본부는 그의 검체를 가져갔다 이런 것이 지금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예. 뭐 오늘 당정 협의한다고 조금 아까 저희 YTN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네. 예. 일단 어저께 당정 협의를 한 차례 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메르스 밀접 접촉자 중 35%를 이날부터 2군데 시설에 격리 조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50세 이상의 격리 대상자 중에서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서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선별하고 이들을 시설 격리를 유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이거 뭐 가능한 얘기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는데 이것을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행동이 너무 빨라요. 빛의 속도네요. 빛의 속도. 네. 네. 이제. 복지부는 일단 첫 확진 환자가 입원했던 B 병원을 휴원을 시켰고요. 해당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자가 격리한 채 소위 말하는 제로 베이스보다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메르스 3차 감염자 우려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관련해서는 이 바이러스 변이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치사율이 지금 40%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것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나타나진 않으니까 우리가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이런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자, 사드. 이 중국발 미사일 이 3,000km 이상을 탐지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지난 2월부터 중국의 국방부장을 비롯해서 외교부 그리고 어제는 인민해방군 부참모장까지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분석 자료가 나와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미 국방부 등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 북한의 미사일 방어 목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었죠. 중국의 어떤 반발에 대한 반박이었는데 하지만 완전히 배치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레이더가 그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에는 이 중국에서 미국 본토를 목표로 발사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3,000km 이상까지 탐지 추적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미국에 있는 알래스카 공군기지에 있는 조기 경보 레이더망에 실시간 전송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것을 바탕으로 요격 미사일을 조기에 발사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MIT 대학의 시어도어 포스톨 교수 등 관련 최고 전문가들 2명이 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동북아 군비 경쟁, 안보 문제와 맞물려서요. 사드 논쟁이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이제 얼마 남지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또 다시 무슨 의혹들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 전관예우 의혹이 어제 다시 한번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 장관 청문회 때도 의혹이 제기됐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인사청문회 위원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을 황 후보자가 수임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이끌어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시 주심 재판관이 고교 3학년 같은 반이었던 김모 당시 재판관이었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2년에 모 정수기 회사의 정모 회장의 횡령 사건을 수임했는데 당시 전관예우와 사적 관계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또 같은 해였죠. 이 새누리당 부산시당의 공천 헌금 사건을 수임해서 이 불구속 기소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도 이 전관예우 의혹이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은 상당히 좀 의혹치고는 증명이 힘든 의혹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더군다나 이 판결에 관한 문제까지 이게 딱 나가버리면은 상당히 그 청문회가 추상적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황 후보자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반박을 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처럼 소위 말하는 도장감만 받은 게 아니고 자기는 실질적으로 변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16개월 동안 16억 원이란 돈이 일반적인 국민의 그 어떤 눈높이에서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맞아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1억 원이 얼마의 돈인가 뭐 저도 뭐 과거에 월급쟁이를 해봤지만 그렇죠. 2013년 연말 기준으로 총 급여를 1억 원 이상 받은 사람이 해당 카테고리 내에서 2.9%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2.9%다. 그러니까 봉급쟁이들 기준으로 했을 봉급쟁이 때 기준으로 해서 1년 연봉이죠. 연봉. 1년 죽도록 일해서 1억 이상 받은 사람이 2.9%.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분들 뭐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뭐 3억이었고 한 달에 이분과 같은 경우는 거의 1억 원 돈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 청렴성이라니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비교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큰 액수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 액수를 보면 작아 보이는데 사실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게. 돈이죠. 근데 자꾸 뉴스에서 몇백억 몇천억 이런 얘기만 듣다가 뭐 1억 2억 하면 상관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게 싼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죠. 전형적인 착시 효과인데요. 맞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였고요. 자, 7시 27분 28초 지나고 있는 지금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이죠.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참 바쁜 월요일입니다. 곳곳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만큼 돌발 상황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동에서는 안양천길 가는 길, 목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연희램프와 홍제램프 사이 1차로에 사고가 나면서 안 그래도 좀 막혔었는데 더 밀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영동대로 아이파크타워에서 코엑스 가는 길에는 고장차가 발생해서 부근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간선도로 많이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따라 창동교에서 강변북로 쪽으로 내려서기 무척 어려운데요. 이 구간 통과하는데 50분 정도는 예상을 해두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여의 상류까지 꾸준하게 밀리고요. 국회대로 따라 여의도 들어가는 길 거의 전 구간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YTN과 말로 하는 전화 1636이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우수한 품질의 지역 특산물을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지역 특산물 50가지 품목을 선정하여 YTN에서 알리고 말로 하는 전화 1636에서 판매해드립니다. YTN과 1636이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은 내고장을 살릴 수 있는 기회. 내고장 특산물을 가장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1636 전화 걸고 통화하실 곳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 살리기 하시면 됩니다. 도전과 혁신, 희망 한국을 위해 YTN이 준비한 지역 특산물 판매 장터.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요새 국회뿐만이 아니라 정부 그리고 언론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른바 지금 현재 국회와 청와대, 정부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 얘기 핵심에는 바로 국회법 98조 2의 3항이 있습니다. 개정 전에 이제 이미 개정이 됐죠. 개정 전에 국회법 98조 2의 제3항을 보면 상임위원회는 대통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개정 후는 상임위원회는 대통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삼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와 관련한 내용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요. 새누리당 김태훈 의원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김 의원님 이거 반대하셨죠? 네, 지난 표결에서. 그죠? 네. 그렇다면 김태훈 의원께서 반대하신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는 첫째는 그 헌법에 명시된 이 삼권분립 훼손이라든가 우연적 요소가 있다는 그런 논란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상위법, 이 법률이나 하위법인 이 대통령령이나 부령 같은 이런 시행령, 이런 그 시행령의 그런 불일치나 충돌로 해서 뭐 조금씩은 있었지만은 크게 문제화된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슈화돼서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월호 특별법 이 시행령 하나 때문에 그것도 그 조직위원회 일개 그 과장 그 임명 하나 문제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협상 과정 속에서 이 공무원 연금 개혁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끼워넣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 속에서 이 원칙까지 저버리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이러한 그 결과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근데 그 지금 위헌적 요소 사건 분립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되면은요 문제는요 지금 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게 뭐 우연인 요소가 있다, 뭐 우연 요소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 부분들을 차치하고라도 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요 제2의 국회 선진화법이에요. 벌써부터 이미 지금 야당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라 이런 사람들 지금 모법에 상충되는 시행령 실태를 상임위별로 조사해라. 하면서 지금 전방위로 지금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럼 빌미를 준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시행령에 있어서 이 법에 그런 그 상충되고 이걸 떠나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하는 거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자기들 뜯어고 조금 틀리면은 위반 이런 걸 떠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법 집행에 있어서 시행령 만드는 데 있어서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 새누리당 조희진 원내수석 부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 개정 후에 98조 이 3항을 보면은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근데 여기 어떤 말을 안 들었을 때, 다시 말해서 국회의 요구를 듣지 않았을 때에 처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어떤 이 벌칙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상권 분립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권 분립하고
그 부분들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인들의 논란이 있고 저는 이 법조인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얘기를 적절치 않겠어요. 다만 주혜진 원내 수석부대표가 아니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왜냐하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차를 밟는데 일단 야당의 구미가 받지 않으면은 상임위 파행으로 몰고 가고 지금 별 행동을 다 할 그런 지금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요? 야당이? 그럼요. 예. 그래서 제2의 국회 선진화법이다. 예?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실제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김태흠 의원께서의 생각이신데.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서 모든 의결 결정을 할 수 있게 했다. 이거 진짜 어떤 이상적이죠. 근데 이 문제가 모든 이 사안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지금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의 행태 보십시오. 벌써 시행령 다 뜯어고칠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내대표라는 분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건 뭐 여러 가지 그 법조인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그 사견으로는 청와대나 정부가 뭐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지만은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우연적 요소가 있다고 검토 결과가 나온다면은 저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청와대도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겠죠. 법리적인 검토를 위해. 그죠? 근데 거부권을 행사한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가 좀 정치적인 부담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청문회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또 거부권 행사까지 하게 됐을 경우에는 청와대가 갖는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겠죠. 다만 지금 그런 앞으로 향후에 그런 정치적인 행위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아야 될 그런 문제는 이 공무원 연금법이 이미 그 여야가 합의의 성안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회의에서 통과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성안이 다 된 그 공무원 연금법하고 그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그 시장에서 어디 끼워 파는 것처럼 그 끼워 넣기를 지금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 국민연금 50% 명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했다가 그 명기는 않고 또 기초연금 10% 인상하자 그러면은 그리고 법인세 인상하자 또 문영표 장관 사퇴를 하자. 해임 건의안, 그리고 또 뭐 특별법 시행령 급기하는 국회법 개정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행태, 야당의 행태를 어떻게 보면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좀 주의를 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있어서는 안 될 짓들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와 곁들여서 지금 나오는 것이 입법 권력이 너무 크다. 뭐 심지어 이 의회 독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두 가지 상반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깊게 보면은요. 저는 깊게 보면은 양쪽의 얘기들이 조금씩들이 일리가 있어요. 조금씩은 일리가 있는데요. 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공무원 연금법하고 따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게 아니고 또 연금법 끼워넣기를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아니고 공청회 같은 경우도 거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뭔가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좀 바로잡고 법 개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국회가 이렇게 끼워넣기로 해가지고 졸속으로 가는 이 자체가 국회의 그런 독재성이죠.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이 국회법 이 98조 2.3항에 있어서의 개정이요, 이거. 네네. 이게 한 얼마 정도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그 여야. 논의가 여야 간의 의원들 간의 의총이 있으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요. 야당이 제기한 이 부분 그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장 하나를 좀 바뀌어야 되겠다 글쎄요. 하는데 일과장이죠. 시행령이 걸린다. 시행령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 문제를 야당에 들고 나온 것이 그 협상 하루 이틀 전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법안도 며칠 안 되는 사이에 바뀌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이 법도. 그렇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회의 이게 오히려 독재성이죠. 네네. 이것이 국회의 독재성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딴 문제 좀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물론 이제 우리 김태흠 의원께서도 공천관리위원이셨고 작년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김무성 대표는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실 사정치민주연합하고도 논의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정치민주연합은 아직도 개혁을 하겠다 그러는데 뚜렷한 어떤 방안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공천 이게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 같으세요? 글쎄요, 공천 문제는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는 않은데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당은 국민들한테 이 공천권을 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제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제 야당에서 야당과 함께 이게 논의가 돼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게 되는 제도잖아요. 근데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뚜렷한 그런 지금 안을 지금 내놓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픈 프라이머리는 저는 못 온다고 봐요. 그럼 다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우리 당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에 가까운 준하는 이런 형태로 가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국민이나 당원들한테 의사를 묻는 그런 상향식 공천, 경선이나 이런 부분들로 가지. 중앙당에서 지금까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 몇 명이 이렇게 심사하는 이런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리고 여당 의원으로서 말이에요. 여당 의원이시니까 여당 의원으로서 이 메르스 이거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은 지금 정부가 신뢰를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보건당국이 초기에 이 메르스의 확산력 오판하고 또 미온적 대응으로 했고 또 느슨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정회의를 지금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그런 방역 대책도 좀 마련하고 추가 확산도 막고 또 일단 정부의 그 문제점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게 항상 이런 문제 국민적인 이렇게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했을 땐 사실 책임 소재가 중요한데 그걸 이번에는 제대로 짚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의견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이나 국민들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확산돼서 그 유언비어가 확산돼서 물론 그것도 문제죠. 커지는 이 부분들도 제대로 이런 기회에 이제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최요한 경제평론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면세점 말이에요. 이거 참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시내 면세점 장탈전이 장난이 아닌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이거 사실 전문가들도 이거 보면서 누가 이길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대기업이 7곳, 중소 중견기업이 8곳이 뛰어들었어요. 근데 오늘이, 그러니까 6월 1일, 예. 오늘이 바로 입찰 마감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7월 말까지 예. 2달에 걸쳐서 철저하게 심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언론 발표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어디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예. 뭐 흔히들 그렇잖아요. 비장의 카드는 숨겨놓잖아요. 아마 오늘 제출하는 입찰 서류에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은 비장의 카드가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그 뭐 경영 능력이나 입지, 예. 여타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 노력, 사회 공헌도 뭐 이런 걸 집중적으로 본다고 해요. 이 대기업들이 면세점에 집중하는 이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아울렛 이미 이제 포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래 먹거리 산업은 면세점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그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라고 하지 않습니까? 780만 명까지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또 중국 사람들도 한국 물품 되게 좋아하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면세점에 뛰어드는 것인데, 아무래도 출점은 최대 강자 롯데 면세점 그리고 호텔 신라, 그렇죠. 이 둘의 격돌이다. 물론 호텔 신라는 적과의 동침이라고 해서 현대산업개발이랑 같이 손잡고 있죠. 예.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아까도 메르스 얘기 잠깐 했는데, 이 메르스 때문에 유통업계와 관광업계까지 지금 긴장이다.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안 오는 거예요? 안 온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예.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혹시 안 올까 봐. 새벽에 3명 더 늘어나면서 18명까지 되니까 더 놀라게 되죠. 아유, 거기다 또 중국까지 가가지고 걸린 사람이 중국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문제인 거예요. 예. 지금 면세점 업계나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업계도 이번 메르스 확산이 사실 한국이 제일 높으니까, 감염된 사람이 제일 높으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에 안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요커들의 입국 등의 최대 관심사고요. 메르스 확진 판정받은 한국인이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입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중화권에 대한 메르스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휴가철 여행업계는 아직까지 예약 취소 사태는 벌어지지 않지만 한 번 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문체부는 이제 31개 해외 지사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메르스와 관련해 적극적인 위기관리 대응을 하고 있다. 한국 국민들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하고 있다. 홍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이 앞서가지고는 돼요? 이게 말이 앞선다는 게 이게 참, 아니 그 일을 제대로 하고 나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예?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땐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더군다나 거기다 그 중국까지 가가지고 말이에요. 메르스 환자가 거기까지 거의 날아가게 한 거는, 그건 사실 순전히 정부의 격리 조치를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예? 격리 조치 못한 부분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메르스부터 진짜 막자. 이걸 더 급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반환 감정까지 다시 중국 내에서 일어난다 그러는데. 예? 아유, 저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 얘기 잠깐 해보죠. 또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모양인데 이번엔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양도세 소송에서 이겼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냐면은 김승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뒤늦게 신고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유죄 판결 받은 세금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승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그 판결 받은 건 받은 것이고 돈 내는 거는 안 내도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의 태경화성이라는 이제 그 계열사가 있는데 이 주식을 누나한테 줬어요. 누나한테 줄 때는 대기업 계열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는 20% 세금 내고 또 대주주일 때는 30% 할증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이건 잘못됐다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김 회장은 태경화성을
징수한 거 양도세를 못 내겠다. 왜냐하면은 주식을 양도할 때는 공정위로부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다는 통지를 받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냥 민사하고 형사하고 이게 참 항상 헷갈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호환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주목하라. 목재 전문 박람회 코리아 우드쇼. 목재, 목조 건축, 유치원 시설, 가구, 목공예, 원목 테이블까지 볼거리 많고 유익한 박람회 코리아 우드쇼. 6월 11일부터 하계울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지금 검색창에 코리아 우드쇼를 검색해주세요. 미디어 우드.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